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12월 중순쯤에 발표한 일본의 2021년도 정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중순 정도에 작성이 돼서 한 하순경에 배포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지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변화된 것들이 있어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발표된 원고의 그러니까 정세 전망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최근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부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일본 정치에 대해서, 정세에 대해서 전망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럴까, 키가 되는 부분은 역시 스가 총리가 언제 중의원을, 국회를 해산을 해서 선거에 돌입할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이제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올림픽, 그것과 결국 또 연동된 거긴 하지만 올림픽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선거를 언제 할 것인지, 국회 해산을 언제 해서 선거를 언제 할 것인지 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스가 총리가 언제 중요한 국회를 해산을 해서 중요한 선거에 돌입할지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이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이제 국회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7조 해산이라고 하는 일본 헌법의 7조에 있는 천황의 국사 행위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의원 해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헌법, 그러니까 45년 이후 전후 일본에 있어서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라고 돼 있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7조에 그런 그 중요한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내각의 조언 및 승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각 총리가 그 해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7조 해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69조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심의에서 야당 및 국회 내에서 심의가 불신임안이 채택될 경우 그것에 대응하는 내각의 정부의 대응으로 해서 이제 국회를 해산하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국회 해산 및 그에 따른 중요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해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몇 가지 사전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2일에 중의원 선거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2021년 10월 22일 이전에 어떻게 보면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를 해야 되고, 그 전에 그 법률상 30일 이전에 해산을 해서 4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과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9월 초에는 해산을 해서 중요한 총선거에 돌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내지는 총리 내지는 내각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가의 기본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거의 시점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권리라고 그럴까, 큰 파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됐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작년 9월에 스가 총리가 취임했을 때 그 당시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70%대가 나왔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는 바로 국회를 해산을 해서 이 여세를 몰고 가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스가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부라고 그럴까,
그렇게 따르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에 취임해서 지지율이 74%라고 하는 높은 지지율, 그러니까 역대, 그러니까 전후 일본 정치사에 있어서 세 번째로 높은 내각 내지는 총리 지지율이 나타났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임기 만료까지 그대로, 그러니까 국회 중의원의 임기 만료까지, 그러니까 해산하지 말고 조기 해산하지 말고 하자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또한 나타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스가 내각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으로 해서 제기됐던 것들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내지는 고용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제시를 했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와 더불어서 스가 총리의 임기로 해서 9월 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한 퍼센테이지가 한 20%, 그리고 2년, 3년 되도록 길게라고 하는 부분이 한 다 합쳐서 한 40% 가까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조기 해산이 아니고 올해 9월까지 내지는 그 이후까지 스가 총리가 대신 자민당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스가 총리로 해서도 결코 이러한 그 여론조사에 내지는 국민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코로나 사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본의 경제가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 그 내각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분기에 일본의 경제 성장이 21%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3분기로서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해서 영향을 받은 2020년 2분기에는 28%가 나왔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떨어졌던 부분을 제대로 다 회복하지 못한 퍼센테이지가 3분기에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이 21%라고 하는 회복력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지가 마찬가지로 2분기에는 하락을 하고 3분기에는 다시 회복을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경우에는 떨어진 것을 확실히 회복을 해서 반등을 한 그런 측면이 나타났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떨어진 만큼 회복 다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에서 나온 전망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외경제연구원 같은 경우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5%대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2%대로 전망을 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 역시도 결코 스가 총리 내지는 스가 내각에 뭐랄까 페이버러블 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와서도 좀 더 경제, 그러니까 정치가 아닌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보다는 경제를 좀 더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한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스가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물론 벌써 6개월 정도가 돼 가긴 합니다만 자신의 어떤 그 정책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스가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 세력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파벌을 갖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어떤 파벌이 있어서 그런 그 베이스가 있는 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신과 친밀했던 니카이 씨라든지 내지는 좀 더 달리 얘기를 하면 자신이 여태까지 지지를 했었던 아베 전 총리라든지 총재 선거에서 자신과 같이 입후보했었던 이시바 씨라든지 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반감이 오히려 스가 총리를 지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분이 스가 총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런 면에서는 자체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그럴까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크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성공을 거두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중적 지지로 내각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당장 어떤 그 성과를 내서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성과를 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이제 스가 총리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기 해산 그리고 선거에 돌입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라고 그럴까 따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지금 생각되는 해산 시점은 5월, 일본은 예산이 4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월 말 정도에 예산 국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월, 5월 정도에 혹시 빠르다 그러면은 해산에까지 시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림픽이 지금 7월 말, 8월 초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9월 초 정도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는 그동안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작년 12월 말부터 최근 1월 들어서 급속히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로 최근에는 나타난 수치에서 보면 지지율과 부지지율이 역전이 되는, 지지율은 30%대인데 부지지율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율은 40%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막상 보니까 스가 총리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 좀 미비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설명력 부족 등등이 지금 겹쳐져서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꽤 심각하게 보는 그런 사태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자민당 내에서 과연 이대로 가도 좋겠느냐, 9월까지는 해산을 해서 선거에 돌입해야 되는데 스가 총리로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기 중에서는 좀 더 이른 자민당 총재 선거가 또 진행이 될 가능성도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또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전개가 심상치가 않아서 올림픽 개최까지 지금 회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태여서 많은 측면이 지금 스가 총리, 스가 내각에는 유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여전히 스가 내각, 스가 총리가 어떤 식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이제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전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적으로 이제 대체로 그렇게 전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외교 정책 내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스가 총리는 총재,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있었던 자민당 총재 선거 유세 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된 이후에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외교 에 있어서는 전임 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총리가 아베 내각에서 진행됐었던 외교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베 내각이 외교 안보의 주요 노선이라고 얘기했었던 지구위 부감 외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본의 모습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라고 하는 지구위 부감 외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주의, 미국의 외교 안보 노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가지 측면을 기본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자신의 말에 따라서 첫 번째 해외 방문지가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였었는데, 동남아시아였었는데, 그 두 군데에 가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일본 역시 동조 같이 하고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구상 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일 동맹과 더불어서 냉전 후에 일본이 추구해온 기본적인 방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가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고, 베트남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동조라고 그럴까 찬성을 얻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중국과 어떤 식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과 함께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일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그대로 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측면이 나타났지만, 바이든 당선자 시절에 바이든 당선자와의 첫 전화 회담도 아주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오랫동안 외교 안보 문제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서 일본의 사정이라고 그럴까, 일본이 뭐를 필요하는지를 잘 알아서도 그렇겠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기본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생각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 내지는 일본 우려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얘기를 해줬고, 스가 총리로 해서는 이제 미일 안보 동맹이라고 할까, 미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그리고 일본 외교의 기본적인 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대로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이러한 전화회담 과정이 일본으로서는 아주 또 고무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절차라고 그런 것들은 좀 예측 불허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바이든 당선자와의 전화회담은 관료라고 그럴까, 이런 밑에서부터의 차근 준비된 가운데에서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고무적이어서, 미일 관계는 스가 내각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의 미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좀 더 잘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에 반해서 일중 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결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생각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지금 좀 불거져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작년 말에 일본을 방문했었던 왕이 외교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일본을 좀 자극하는, 특히 이제 자민당 정치가들 자극하는 이 생각구 열도라고 하는 것이, 따위다오라고 하는 것이 중국 고유한 중국의 영토고, 그런 얘기를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기가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에 대해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염려를 했던 거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일본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홍콩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홍콩의 인권 내지는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서는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코 순탄치 않은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는 지금 한일 관계 내지는 일북 관계라고 하는 것 역시 결코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에서는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놓여져 있는데, 일본이 이제까지 제시했던 여러 원칙이라고 그럴까, 쉽게 일본이 철회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아마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한일 관계 그리고 일북 관계라고 하는 부분도 수월히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좀 더 우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그러니까 계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최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2021년 올해의 동아시아 지역 내지는 일본의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탄히, 지역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순탄히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